여러분, 혹시 사랑이 숫자와 도장 몇 개로 무너진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5입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순댓국 팔며 두 아들을 키웠죠. 새벽마다 국물 끓이던 손끝엔 늘 화상 자국이 남았고 그 자국마다 제 인생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 여사, 두 아들 둔 덕에 이제 편히 사시겠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이 효도만 해주면 됐지. 그게 제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가져온 등기부 등본 한 장이 제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엔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이름 하나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거주자,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도장 하나로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아프게 깨지는지를 저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의젓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친구들 틈에서도 늘 교과서를 펴놓고 있었죠.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저에게 엄마, 이건 우리 상이에요. 하고 웃던 아이였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성실하게 살고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도 낳았죠.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반면 작은 아들 민호는 늘 바람 같았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떠났고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연락이 끊겼죠. 동네 사람들은 큰 놈은 복이요, 작은 놈은 걱정거리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민호 편이었어요. 어릴 적 감기에 걸려도 엄마, 나 괜찮아. 하며 제 손을 먼저 덮여주던 그 애가 어찌 믿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집 미리 증여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형제 싸움도 없어요. 그 말, 그때는 참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믿는 건 큰 놈이지. 그 놈은 나를 절대 속일 리 없어. 그렇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지며 내 이름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장이 제 삶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될 줄은요. 등기 이전을 마친 다음 날 저는 부엌 창문을 열고 오래 묵은 한기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죠. 시어머니, 오늘은 제가 손님 접대가 있어서 저녁은 먼저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소금 어디 두셨어요? 하며 제 어깨를 슬쩍 잡던 손이었는데 오늘은 장갑처럼 미끄러져 가버리더군요. 여러분, 누군가의 호칭 하나가 세상을 갈라놓을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때로는 문짝처럼 무겁다는 것을요. 식탁 위엔 제 접시가 따로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밥을 챙기며 제 접시를 끝자리에 밀어두었어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넘기는데 소금 간이 잘못됐나 싶을 만큼 밍밍했죠. 아니죠. 간이 아니라 마음이 빠진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고개를 숙인 채 엄마, 요즘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편히 쉬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은 외늘집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킬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요양병원 브로슈어를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창문은 크고 화사했고 침대는 반듯했습니다. 잠깐만 계시다 오세요. 잠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잠깐은 오래가고 오래가면 돌아올 자리가 낯설어지는 법이지요. 짐을 챙기며 장롱 속 남편의 작업복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휘발유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영자야, 겁내지 마. 오래전 남편이 겨울바라 앞에서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검붉은 벽돌, 마당의 감나무, 여름마다 매미가 울던 그늘, 손주들이 숨바꼭질하던 축축한 흙냄새, 모든 것이 제 쪽으로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아무것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바퀴 달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 약수레, 걸레통까지 모든 것이 굴러가고 밀려나가고 멈췄다가 다시 굴렀습니다. 사람의 삶도 저렇게 밀리고 굴려지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걸어 민수야, 나 잘 도착했다 말했더니 아이가 잠시 멈칫하더군요. 엄마, 거기 밥 괜찮죠? 밥맛을 묻는 그 평범한 말이 어쩐지 아들의 안도감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제는 안심했구나. 무게가 덜어졌구나. 제 마음 속 어둑한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려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문 밖으로 밀려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배려가 때로는 정교한 배제의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어요. 민수에게는 분명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일시적인 혼란일 거라고. 믿음은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손에서 놓기도 쉽지 않은 물건이더군요. 밤이 깊어 병실불이 꺼지면 저는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곤 했습니다. 굳은 살이 여전히 도톰했지요. 저는 그 굳은 살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아직 버틸 수 있어.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셨을까요? 요양병원 창문은 생각보다 낮게 달려 있었습니다. 의자를 조금만 당기며 하늘 대신 바로 집의 지붕이 보였지요. 비 오는 날이면 지붕 위로 빗줄기가 하얗게 스치고 흐르는 물길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작은 고드름처럼 매달렸다가 툭툭 끊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내 마음 같았습니다. 매달리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툭 라디오에서 박자가 느리 트로트가 나오고 간병인이 커튼을 반쯤 걷어주면 방 안 공기가 물에 젖은 종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몰랐어요. 눈을 감으면 집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집이 사라지니까요. 그날 저녁 문이 열리며 엄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동그랗게 젖어 있었지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졌을까?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지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민호는 짐을 정리하다가
제 철제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조심스레 펼쳐들었죠. 증여계약서 원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가 나직었습니다. 민호가 조목조목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증여인은 해당 주택에 평생 무상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아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조항 든 게 없어요. 형이 이 부분을 누락했거나 뺐어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더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내일 바로 법무사 찾아가요. 이건 엄마를 지키는 문제예요.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도 사정이 있었겠지. 애들 키우려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내 속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어쩌면 오래된 믿음의 뼈였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변명해주다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변명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랑의 장막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민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법무사, 구청 민원실, 아는 변호사, 누구든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죠. 전화기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동안 제 방 한쪽이 희미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었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엄마는 내 자리를 비워두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이 콱 메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멀리 번졌고 그 빛이 지붕을 하얗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건 늘 눈물 젖은 목소리였다는 걸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집은 마음이다. 마음이 떠나면 집도 빈집이 된다. 그러나 마음이 돌아오면 빈집도 다시 집이 된다. 여러분이라면 그 뒤에 어떤 문장을 덧붙이시겠습니까? 저는 빈칸을 남겨두었습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제 마음이 그 칸을 채우길 바라면서요. 법정에 서는 일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결, 사람들이 두고 간 긴장과 한숨이 나무 벽면에 흡수되어 번들거리는 느낌이었죠. 의자에 앉으니 등받이가 약간 높아 어깨가 저절로 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포개고 손가락 마디를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평생 장사로 굳은 살이 각힌 손바닥. 오늘만큼은 그 굳은 살이 방패가 아니라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왼편에는 민호가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고 맞은편에는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딸깍, 딸깍. 연필이 탁자 모서리를 치는 소리가 법정의 시계를 대신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다 앉아 판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24가 원고 김영자, 피고 김민수 쟁점은 증여계약에 포함된 평생 무상 거주권 조항의 효력과 등기 누락 여부입니다. 평생이라는 단어가 제 귓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평생이 때로 하루보다 짧을 때가 있고 어머니에게는 자식의 하루가 때로 평생보다 길 때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들이 서류를 내밀고 법무사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계약서 원본에는 거주권 조항이 분명히 존재했고 등기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판사가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김영자 씨 당시 증여 의사가 진정했습니까? 그리고 거주권 조항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두 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보였다고 말하는 문, 다른 하나는 내가 어머니였다고 말하는 문. 저는 두 문 사이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판사님, 저는 아들에게 집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 건 벽과 지붕이 아니라 아이들이 돌아와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제 마음 속 계약에는 언제나 함께 사는 권리와 내쫓지 않을 의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글자를 잘 모르고 법을 몰랐지만 사랑의 조항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훌쩍였고 저는 그 소리가 제 마음 속 오래된 우물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고의적 누락을 부인합니다. 행정 과정의 혼선으로 그때 민수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법정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습니다. 제가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혜택을 보려 했고 엄마를 한동안 모시기 어려워 생각을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은 칼이 아니라 오래 미뤄둔 진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가 제 분노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죠. 그리고 천천히 판결을 말했습니다. 원고의 평생 무상 거주권을 인정합니다. 등기부의 일을 회복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거 안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제 눈앞이 번졌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붙잡았고 민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겼다는 말은 종종 졌다는 말과 닮아 있다는 거려. 저는 법정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지만 제 가슴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긴 날에 마음이 지는 그 기이한 이중의 감정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 비어있는 공기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신발장 위엔 비워진 구두 주걱, 벽에는 액자 모두 개가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가족 사진이 사라진 자리에는 햇빛이 사선으로 떨어져 먼지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마치 오래된 웃음의 부스러기처럼 흩어졌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물때 테두리가 희미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거실 한쪽 모서리엔 손주가 두고 간 블록 장난감 하나가 굴러 있었습니다. 사람의 부재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크게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시간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로 마른 잎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흙바닥을 긁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제 속에 울음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는 까치가 쪼아먹다 남긴 감이 단쪽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레 들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마음이 휑하더군요.
버려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오래된 원망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원망은 낡은 모처럼 쉽게 뽑히지 않지요. 힘을 주면 오히려 벽이 뜯겨나가니까요. 그날 밤 작은 탁자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너에게 준 건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그 마음은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는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물려주거라. 집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벽에 남은 못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뽑을까 하다 멈추었습니다. 상처를 완벽히 지우는 것이 꼭 회복은 아니라는 걸 저는 장사하면서 배웠거든요. 흉터는 아팠던 자리를 기억하게 하고 기억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줍니다. 밤늦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민수 큰딸 수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많이 아파요. 짧은 말 속에 섞인 울음기. 저는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이 되니? 할미가 찾아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아직 따끈했고 서운함은 여전히 두꺼웠지만 그 모든 감정을 관통해 한 줄의 길이 열렸습니다. 가야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 길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신발 끈을 다시 묶으셨을까요?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침대 위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말라 창문빛에 눌린 종이 같았고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가느다랗게 솟아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숨을 고르며 제 손을 잡아 침대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 발짝 멈췄다가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2 글자에 저는 허리를 숙여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손은 뜨겁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저를 기다린 온도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모래 위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땐 그게 옳다고 아니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금, 대출, 애들 교육비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했어요. 숫자에는 엄마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며 잘못된 계산을 할 때가 있지. 중요한 건 계산을 다시 하는 용기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연이가 가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아빠가 할머니께 드리라고. 하얀 봉투엔 서투른 글씨로 엄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려 있었죠. 엄마, 집은 결국 마음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비어있는 집을 가졌고 엄마는 집이 없어도 마음을 지키셨네요. 늦게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봉투 밑에는 집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쇠 조각이었지만 제 손바닥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쇠 조각은 문을 여는 물건이면서 내 마음에 닫힌 방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다시 계산해보자. 남은 날들을. 며칠 뒤 민수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많은 손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고 눈물과 위로가 서로의 자리로 스며들었습니다. 운구차가 떠나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와 장례식장 유리문에 길게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등 뒤에 받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비어져 나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새싹이 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와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내 마음의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무 꽉 쥐지도 않도록. 집에 돌아와 열쇠를 키홀에 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철컥 문이 열릴 때 오래된 기억의 먼지가 조용히 날렸습니다. 그 먼지 사이로 아이들 웃음이, 남편의 기침이, 내 청춘의 허기가 번져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집과 내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살아보자. 이제 저는 아침이며 마당을 한 바퀴 돕니다. 감나무 아래 떨어진 잎을 쓸고 작게 피어난 들꽃을 들여다봅니다.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면 김이 뭉게뭉게 솟아올라 창문을 살짝 뿌옇게 만들지요. 그 뿌연 창에 손바닥을 대고 손자들의 이름을 써봅니다. 수연, 수호, 수연. 이름을 쓰고 지우다 보면 제 마음도 희미한 상처들을 쓰고 지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멀리서 까치가 울고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 소란스러운 하루의 소리들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나를 위로합니다. 빈집 같던 마음에 생활의 소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은 벽과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를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습관, 밥상에서 마지막 한 숟갈을 상대에게 남겨두는 버릇, 잘못을 계산하기보다 함께 다시 계산해보자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벽에 남은 액자, 못 2개를 저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그 못은 상처의 자리이자 배움의 자리입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묻겠지요. 할머니, 왜 못을 안 뽑아요? 그때 저는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팠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야 같은 자리에 못을 박지 않거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서 오래 닫힌 문 하나가 떠오르셨나요? 그 문 앞에서 한 번만 더 조용히 손잡이를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압니까? 오래된 쇳소리 뒤로 따뜻한 방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요? 괜찮니? 오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의 숫자와 서류 사이에서 흔들릴 때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비로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